네, 안녕하세요. 국어 의문론 9주 3차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9번째 PPT 자료에 조음이치 동화까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3차시 수업에서는 14쪽이지요. 네, 14쪽 경음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4쪽에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음아가 생각보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음아의 유형은 우리가 그때 교체 유형에서 이제 자동적 교체와 비자동적 교체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동적 교체는 음성 의문론적 동기를 가진 경우를 말하고, 비자동적 교체는 음성 의문론적 동기가 없이 일어나는 그런 교체를 비자동적 교체라고 했는데, 경음아는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 한 가지만 음성 의문론적인, 그러니까 그 음소 배열적인 그런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음아이고, 나머지 세 가지는 비자동적 그런 교체를 보이는 경음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경음아가 바로 자동적 경음아에 해당하는 것인데, 폐쇄음, 정확하게 말하면 음성학적으로 말하면 미파 폐쇄음 뒤에서 실현되는 경음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용언 어감말 비음 뒤의 경음아. 네, 왜 용언 어감말 비음 뒤의 경음아지? 얘가 아직 안 나왔지만 뭐 여러분들이 보면 당연히 아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비자동적이냐? 비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명음이죠. 공명음이에요. 자음이지만 공명음이죠. 유성적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런 공명음 뒤에서는 유성음화가 일어나야지 경음화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음성음운론적 동기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자동적이고요. 을 관형사형 뒤에서 경음화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관형사형인 을의 음절 발음은 유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음 뒤에서는 역시 앞선 비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명자음이기 때문에 유성음화가 일어나면 몰라도 경음화가 일어나는 것은 음성음운론적 동기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비자동적 경음화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또 사이시옷에 의한 경음화도 비자동적 경음화인데요. 사실은 이거는 자동적 비자동적을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봄비가 아니라 봄비죠. 봄비가 아니라 봄비인데, 사실 표면적으로 사이시옷이 들어갔는지 들어가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예측 가능한 사이시옷의 출현은 일부 합성어와 파생어의 경우에 국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이시옷에 의한 경음화도 예측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물론 사이시옷은 시옷이 표기되는 경우에는 치조미파 폐쇄음으로 실현되는 것이니까 음성 의문론적 동기가 있는 자동적 경음화처럼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사이시옷이 합성어에 개입되는 것 자체가 규칙적으로 예측 가능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동일한 환경에서도 예를 들면 가을, 여름, 이제 뒤에 이제 얘가 나오면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물고기의 경우에는 경음화가 되고 불고기는 경음화가 안 되는 이런 불규칙한 동일한 음성 의문론적 환경에서도 경음화가 실현되느냐 실현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자동적 경음화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이제 형태통사론 하는 사람들이 음성 의문론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은 다 비의문론적인 조건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비난을 받거나 이제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제 과거 수업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여기 보다시피 물론 요건어간말 비음이라고 하는 건 얘기가 다르지만 관형사형이라든지 사인시옷과 같이 이미 이것은 의문론적인 정보가 아니지요. 형태론적 혹은 더 나아가서 통사론적 정보이기 때문에 이제 비의문론적인 조건을 가지면 대개의 경우에는 비자동적인 교체의 속성을 갖게 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경음화에 네 가지 유형이 있고요. 이제 자동적인 음성 의문어적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먹고, 잡고, 듣고, 듣지와 같은, 또 아니면 국가 이런 한자어에서도 마찬가지죠. 미파 폐쇄음 뒤에서 경음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뒤에 또 다시 설명이 나오지만, 미파 폐쇄염 뒤에서 경음화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자동적입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자, 어떻게 돼요? 폐쇄가 되죠. 음절말 미파 폐쇄염은 개방 단계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 공기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강이든 비강 내부에서, 좋은 기관 내부에서 공기가 못 나가고 기압이 올라가고, 또 그리고 폐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죽과 같이 뭐 마찬가지죠. 그러면 특정의 근육이 긴장을 하게 되지요. 근육의 긴장이 수반이 돼요. 근육의 긴장이 수반되고 압력이 높아지면서 결과적으로는 후행 자음을 경음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음성 의문론적인 자동적 동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설명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폐쇄음 뒤의 경음화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폐쇄음, 정확히는 미파 폐쇄음 뒤의 평음들이 경음으로 교체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잡고, 밑지, 꽃비, 부엌도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이들의 경음화는 음성학적인 동기가 분명한 교체 양상이다. 선행음절 말음들은 음절말 위치에서 미파음으로 실현이 되고 파열이 수반되지 않는 까닭에, 왜냐하면 뒤따르는 소리가 또 역시 자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따라져야 개방이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지지 못하고 자음의 연속된 자음의 발음을 통해서 이제 압력이 상승하고 관련 근육이 긴장되게 되는 거죠. 근육의 긴장이 지속되어 후행하는 평음을 경음으로 조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이제 동화는 아니에요. 경음하는. 학자에 따라서는 이걸 동화로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뭐 있긴 해요. 긴장성의 동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평폐쇄음화와 마찬가지로 사실 이제 그 평폐쇄음화와 연이어 일어나는 연동작용이 되는 경음하죠. 사실은 경음화 평폐쇄음화는, 그래서 평폐쇄음화와 경음화는 대치 과정 가운데 동화가 아닌 대표적인 음운 과정이라고 기억을 하게 됩니다. 두 개가 이제 같이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또 가도록 하죠. 16쪽입니다. 지금은 이제 어간말의 그 소위 겹받침으로 표기되는 자음군을 용언 어간의 말음으로 갖거나 뭐 체언 어간의 말음으로 갖거나, 특히 이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니은 지읒, 리을 기역, 리을 비읍, 리을 티읒, 이 중에 뭐 체언 어간이 있는 것은 리을 기역밖에 없지만, 어쨌든 이들이 이제 그 경음화를 겪는 과정은 이제 그 규칙들이 하나의 규칙만 적용되는, 음운 과정에 하나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시피 2개 이상이 적용되면 순서가 필요해요. 자, 여기 봅시다. 일단 안개 같은 안따의 경우를 먼저 봅시다. 안개의 경우 실제로 표면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발음은 안개예요. 안개. 자, 표면만 놓고 보면서 얘는 그러면 비음디 경음한가?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사실은 안개의 경우에는 일단 자음이 3개가 오죠. 자음이 3개가 왔을 때 일단 안따의 활용어미 개가 결합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기억을 경험화시키는 것은 지읒이 어간말음 가운데 2번째 자음인 지읒이 디귿으로 평폐쇄음화를 하고, 그 평폐쇄음이 경음화를 시킨 뒤에 이 디귿이 자음군 단순화 되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걸 누가 어떻게 압니까? 지읒이 먼저 떨어져 버리고 남아있는 니은이 경음화 시켰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뒤에 보면 용언 어간말음, 다음 페이지 한번 잠깐 보면 용언 어간말음 비음 뒤의 경음화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신고, 지금 당장 안따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신따, 뭐 아니면 그냥 사람을 안따도 경음화되죠. 안따. 그걸 생각하면 다음 페이지, 윗페이지 다시 그 조금 전에 봤던
16페이지로 자음군의 경우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용언, 어감, 발음을 비음이 경음화시킨 건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도 사실은 있습니다.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문법에서는 이런 순차적인 그 규칙순을 이런 것을 룰 오더라고 해서 규칙순이라고 해요. 이제 이런 규칙선이 논리적인 필연 조건에 맞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런 것을 내재적 규칙순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요즘은 잘 안 쓰는 용어이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마 공부를 하다 보면 그렇게 보면 안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입장의 논문들도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평폐세어마를 겪고 그 겪은 디귿이 경음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탈락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할다의 경우도 동일한 방식으로 보는 것이고요. 말고의 경우는 평폐세음화를 겪을 필요는 없죠. 그쵸. 원래 기억이니까요. 넓다도 마찬가지고 경음화를 시키고 탈락을 한다. 만약 그렇게 보지 않으면 역시 유음인 리을이 경음화시킨다라고 봐야 하는 경우가 나오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평폐세음화와 폐세음뒤 경음화를 거친 다음에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을 좀 더 일반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했던 용언, 어감말, 비음, 디의 경음화입니다. 그러니까 비자동적 교체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비음 뒤에서는 유성음화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용언, 어감, 말음이 니은이거나 미음이거나 혹은 리을, 미음. 왜냐면 마지막 소리는 비음이잖아요. 미음. 인 경우 후행하는 어미의 첫 소리 평음이 경음으로 교체하는 현상을 용언, 어감, 말음, 비음, 디의 경음화. 그러니까 용언, 어감, 말음이라고 규정한 이유는 뭐냐면 체언, 어간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밤도 이렇게 말하지 누가 밤도 이런 사람 없죠? 뭐 감도 이러지 뭐 감도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방언에서 그런 현상이 비표준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앞서 배운 기저형 있죠. 그 해당 방언에서는 기저형이 달리 이제 설정이 되는 거죠. 네, 뭐 거기까지 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용언, 어감, 말음, 비음 뒤에서 실현되는 경음화는 국어의 음절 구조 제약과는 무관한 현상이죠. 음성 의문론적 동기가 없기 때문에 비자동적 교체로 보아야 한다. 자, 거기 신발을 신고가 나왔어요. 신발을 신고, 신발을 신다. 근데 지금 분명히 신다잖아요. 신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근데 신발은 신발이 아니에요. 그쵸? 신발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 사동점미사 기가 붙으면 신기다가 아니라 신기다가 돼요. 물론 방언에 경상도 방언은 신기다 뭐 안기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표준어도 지금 밑에 보면 자 예를 들면 파생점미사가 붙은 안기죠. 안기. 그런데 사동은 안기다예요. 자 음소의 배열 상황에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신발도 마찬가지고 음소의 배열 상황에서는 신고가 되던가 남던 삼지가 돼야 되지 절대로 경음화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기, 안기다를 봐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의문론적인 그런 설명을 할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비자동적 교체이고 사전에 특수한 발음이기 때문에 경음화로 이제 발음교도 한글로 발음교를 표시하고 학교문법에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발음을 배우게 되죠. 배워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을 관형사형 뒤의 경음화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관형사형어미 을이 붙은 그 바로 뒤에서 수식받는 이 관형사형의 수식을 받는 체언의 두 머리 두자예요. 첫 소리는 경음으로 교체하게 됩니다. 뭐 이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수식받는 체언이 의존 명사일 때 그 두음은 항상 경음화가 되죠. 뭐 띄어는 쓰지만 그래서 뭐 할 것, 갈 때, 할 듯, 할 수, 할 줄, 할 바 뭐 굉장히 많습니다. 뭐 띄어쓰기 하고 표기를 평음으로 하건 말건 발음은 항상 경음으로 실현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도 보다시피 이거는
의문문적 동기가 없어요. 이것도 역시 유성어만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자동적인 현상이고 특히 문법적으로 관형사형 어미의 경우에만 국한돼요. 예를 들면 같은 리을이지만 날다. 원래 유음을 발음으로 가지고 있는 용어 어간들은 뭐 날다, 갈다, 뭐 살다 그렇게 되지 뭐 날다, 살다 이렇게 경음화가 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역시 비자동적 교체고요. 어미 을걸, 을게 표기는 경우를 쓰면 안 되지만 을 관형사용 어미와 관형사용과 의존명사 것의 결합으로 형태가 조금 변화한 거죠. 하나의 어미로 굳어진 후에도 경음화는 그대로 이제 유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수식받는 그다음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은 의존 명사였던 것이고요. 19쪽입니다. 수식받는 이 관형사형의 수식을 받는 체언이 자립 명사일 때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상황이 달라서 관형사형과 그 자립적인 그 명사 체언 어간이 한 단위로 이제 우리 그때 왜 기식군 브레스 그룹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난히 하나의 단위로 이제 하나의 브레스 그룹으로 이어서 발음할 때는 경음화가 잘 실현되지만 만약에 휴지가 개입되는 경우 뭐 또박또박 말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경음화가 실현이 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 옮길짐 그거 내가 옮길짐이야. 네, 사실 내가 옮길짐이야. 경음화 되죠. 그런데 그거 내가 옮길 짐이야. 이렇게 말하지 내가 그거 옮길 찜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수의적이긴 하지만 발화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것은 뭐냐면 특히 이제 이 자립명사가 음절수가 길어지잖아요. 지금 짐 같은 경우는 이름절이죠. 근데 그 밑에 나와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음절이죠. 그래서 음절수가 좀 길어지면 만날 사람 같은 경우도 만날 사람이라고도 하지만 만날 사람 이렇게 해도 좀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아요. 근데 음절수가 좀 개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하나의 단위로 인식되느냐 안 되느냐의 뭐랄까 이디옴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자, 만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만약 휴지를 두면 만날 사람 또 만약에 만날 그 사람이 되잖아요. 자, 똑같은 환경인데 그를 경험화시키지는 않아요. 만날 그 사람이라고는 안 해요. 상당히 특이하죠. 또 그 다음에 지금 방금 말했다시피 그 뒤에 수식하는 체언의 음절수가 길어지면 경음화가 안 됩니다. 우리가 딸 금메달이야 그러지 우리가 딸 끝메달이야라고는 안 하지요. 네, 그래서 자립명사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관형사형과 체언이 한 단위로 느껴지고 관형사형 다음에 을 다음에 이제 그 관형사형어미 다음에 음절수가 이름절일 경우 또 휴지가 없는 경우 뭐 다른 그 어떤 형태소들이 개입하지 않는 경우에 경음화가 실현된다라고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관형사형 뒤의 경음화가 일어난 채로 관형사형과 체언이 결합해 한 단어로 굳은 단어들까지도 있어요. 네, 이게 재밌는 예들이죠. 뭐 예를 들면 길짐승, 그렇죠. 길짐승 아니에요. 길짐승, 날짐승, 대릴사위, 들것, 디딜방아, 빨대, 뺄셈, 열쇠. 참 이렇게 우리가 어떤 언어를 습득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그 지식이 내재화된다고 했잖아요.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마치 공기를 호흡하듯이. 이렇게 다시 역으로 들여다보면 정말 재미있는 것들이 많죠. 이렇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만약에 날짐승, 들것, 빨대, 열쇠의 날, 들, 빨, 열이 원래 동사죠. 그쵸? 날다, 들다, 빨다, 열다. 그쵸? 만약에 얘네들이 관형사형이 안 붙은 형태라면 날짐승, 들것 이렇게 돼야 돼. 날다, 들다, 빨고 열지 마라. 그렇잖아요. 경마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을이 결합한 형태고 이것 자체가 굳어져서 길짐승, 날짐승, 대릴사 이런 방식으로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말하면 구에 해당하는 것이 하나의 단어로 이제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단어의 애들이었죠.
네, 21쪽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이시옷에 의한 경음하의 예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이시옷으로 학위 논문 쓸 거면 통과 안 될 생각 아니냐 이런 말을 할 만큼 그 사이시옷이라고 하는 문제는 정말 어려워요. 자, 사이시옷이죠. 그런데 사이소리 할 때 또 경음하가 돼요. 사이시옷 하면 경음하가 안 되는데 사이시옷은 여기 국어자료 강독 들은 친구들도 많을 것이고 뭐 국어사 들은 친구들도 많으니까 의문론이 좀 그렇죠. 뭐 혹시 못 들었다 하더라도 원래 사이시옷은 사이소리에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사용되었어요. 용비어천과 훈민정음에서는 시옷을 제외한 다른 그런 문자들도 뭐 디귿도 쓰고 기역도 쓰고 이렇게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 사이소리 중에 하나가 이제 사이시옷이었어요. 근데 사이소리는 경음하가 되죠. 근데 사이시옷은 경음하가 안 돼요. 왜냐고요? 몰라요. 정말 이게 정답이에요.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규칙적으로 사이시옷이 되는 미안합니다. 구칙적으로 사이시옷이 개입을 해서 경음하가 되는 얘들을 아마 이제 뒤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놨지만 그리고는 나머지 얘들은 사실 좀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에 따라서 자기가 경음하를 시켰다가 안 시켰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학위 논문으로 사이시옷으면 통과 안 될 생각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쉽지 않은 주제예요. 그래서 뭐 사이시옷을 문법 놓은 시간에 뭐 문법적인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겠지만 합성어 형성 시에 두 어형 사이에 문법적으로 사이시옷이 개입할 때 후행하는 그러니까 뒷소리죠. 후행하는 어형의 두음, 첫소리를 경음으로 교체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경음하가 포인트니까요. 경음하를 경음으로 교체하는 것을 사이시옷에 의한 경음하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등불 같은 예예요. 등불이 아니라 등불이죠. 등불이죠. 합성어 등불. 사이시옷이 표기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사이의 문법 요소로서의 사이시옷이 개입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개입한 것으로 분석을 해요. 즉 문법적으로는 등시옷 불이라는 거예요. 근데 표기로는 어떤 그 시옷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물론 시옷이 등장하는 그런 애들도 있죠. 뭐 내과 뭐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한자도 뭐 학교길 뭐 이렇게 등장하는 것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등장하지 않더라도 후행하는 소리가 경음화가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경음으로 실현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특히 합성어의 형성에서 후행하는 소리가 경음화되면 표기로 등장하지 않아도 사이시옷이 있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지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 하면 굉장히 규칙적으로 예측 가능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를 가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여기서는 경음하가 반드시 실현되는 그런 대표적인 예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어보면 발음은 다 돼요. 길가, 바닷가, 물감, 사윗감, 장난감, 금값, 평균값, 걱정거리, 반찬거리, 된장국, 콩나물국, 눈길, 밤길, 발길, 밤길, 눈살, 햇살. 자, 선생님 발음에 뭐 이상해 난 저거 경음으로 발음하지 않아 이런 사람 아무도 없지요. 여기 빨간 그 이제 표시가 된 것들은 이제 합성어에서 이때 이 가는 첫 번째 것들은 다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변이라는 뜻이죠. 이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자질이란 뜻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거리, 그 다음 그 다음 길, 살. 이건 다 지금 합성어 형성이죠. 요 아이들은 아주 규칙적으로 합성어를 형성할 때 항상 경음으로 실현돼요. 항상 경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봐도 그렇죠. 네, 이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이제 학자들이 확인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고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봐도 맞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경음화가 실현되는 파생어의 대표적인 것은 파생어니까 지금 여기서 파란색으로 쓰인 발이나 보는 파생전미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파생전미사 보가 결합된 파생어들은 반드시 경음화가 실현됩니다. 말빨, 사진빨, 화장빨 같은 발이에요. 그 다음에 눈물보, 심술보, 울음보
이런 이 두 개의 파생전미사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경음으로 실현됩니다. 뭐 이거 보면 엄청 규칙적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못해요. 지금 이거는 대표적으로 예외가 없는 그런 몇 가지 합성어의 예와 파생어의 예를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만요. 네, 그래서 이상의 합성어와 파생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사이시옷을 개입이 했을 때 경음화가 실현되느냐. 근데 이때의 사이시옷의 개입은 표기로 드러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일단 선생님이 제시해 놓은 것은 표기로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에요. 표기로 시옷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100% 경음으로 실현이 돼요. 표기가 이제 사이시옷 표기가 있으면 냇가, 뭐 예를 들면 공깃밥, 뭉칫돈, 지금 여기는 쓰지 않았지만 뭐 예를 들면 사이시옷이 표기로 드러나고 나요. 사이시옷이 표기로 드러나면 그것은 100% 경음화가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쓰지 않은 것 중에 뭐 종잣돈, 그 다음에 장밋빛, 공깃밥, 뭉칫돈, 이건 시옷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은 경험화되죠. 왜냐하면 시옷은 음성 의문론적으로도 결국 미파 치조 폐쇄음으로 실현되잖아요. 그럼 미파 치조 폐쇄음 다음에는 당연히 경음화가 되기 때문에 시옷 표기가 드러나는 것은 경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시하고 있는 PPT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봄비, 여름방학, 돈벌이, 디딤돌, 물병, 발자국, 손가락, 물고기 어때요? 이거 경험으로 실현 안 된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없지요. 네, 없죠. 네. 그러나 사실 그 너무 명백한 것만 제시해 놨어요. 이 아이들은, 이 단어들은 시옷 표기가 없더라도 경음화가 실현되고 당연히 이제 그 사이시옷이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보게 되는 거죠. 반면에 경음화가 실현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분명히 합성어인데 문법적으로 보면 지금 물고기, 불고기 똑같죠. 이거 뭐 어떡할 거야? 소고기, 소고기도 마찬가지. 속고기 절대로 안 돼요. 물고기, 불고기 너무 웃기지 않나요? 이런 것들도 있고요. 예를 들면 지금 물병인데 뒤에 양순폐섬이었을 때 경음화됐죠. 물 뿌릴 때는 물뿌리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또 손가락은 경음화가 되었는데 지금 손발은 경음화가 안 돼요. 또 봄비, 뭐 가을비, 겨울비는 경음화되지만 이슬비는, 가랑비는 뭐 그럼 이렇게 말할 건가요? 뭐 계절과 관련되는 것은 그거는 사실은 좀 그렇죠. 여기서 지금 음성 음원론적인 그런 환경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고요. 이슬비는 경음화를 실현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리을디에서 뭐 경음화가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뭐 너무너무 많아요. 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문법적으로 예측하는 것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문법적으로 이것이 합성어다. 뭐 어떤 합성어 형성에 사이슛이 개입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뭐 의문론의 입장에서는 뭐 별로 관심의 대상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지만 동일한 의문론적 환경에서 아니 왜 물 부릴 때는 경음화가 실현이 안 되고 물병일 때는 경음화가 실현되느냐에 대해서 사실 음성 의문론적으로 의문론의 분야에서는 설명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비자동적 교체다. 사실은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자동적 교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나중에 혹시 국어학대학원에 가면 개인적으로 사이시옷을 의문론적 속성으로 논문 쓰는 거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뭐 현실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라 맞춤법에서 사이시옷 문제가 이제 그 규정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나무꾼 허리띠, 뭐 위층 뒷칸 배탈처럼 원래 뒷말이 경음이거나 유기음일 때는 사이시옷을 적을 필요가 없어요.
당연하지 않나요? 그쵸? 뒤에 6.25이 오는데 사이시옷 뭐 어쩔 것이에요. 그래서 애시당초 합성어이더라도 혹은 파생어이더라도 사이시옷을 적는 것이 맞춤법 규정에서 허용이 되지 않는 건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해 보이죠? 그리고 아마 한자어에서 사이시옷, 이게 사실은 1989년에 맞춤법이 1933년 맞춤법을 한글 맞춤법이 만들어지고 1988년 문교부 아니 이제 그다음에 89년에 전면 개정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89년 개정안을 배우고 있는 거죠. 근데 선생님은 그때가 딱 석사 논문 쓸 무렵에 88년에 석사 논문을 내야 되는데 논문을 써야 되는데 이제 그때는 컴퓨터도 없고 정말 옛날 사람 같네요. 뭐 손으로 이제 뭐 770자 원고지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창 시절 내내 사용했던 사이시옷의 표기 규정이 확 바뀌었는데 논문 심사에서 정말 많이 지적을 계속 받았죠. 그러니까 지금은 머리말 쓰는데 그땐 머릿말, 초점 지금 쓰죠. 근데 그땐 초점. 옛날에는 그 간판에 넷가, 웻가 이렇게까지 쓰여 있어요. 사이시옷을 쓰는. 그러니까 사이시옷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자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었어요. 89년에 전면적으로 한자어에서는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학창 시절 내내 사용했던 그 어떤 그 표기의 그 습관을 고치느라 굉장히 고생했죠. 그래서 간혹 교수님들 보면 여전히 과거의 형태대로 이렇게 쓰셔서 이제 선생님 이제 전공이 그러니까 수정을 하게 된 것이지만, 그래서 현행 그 사이시옷 표기는 여전히 국립국어원에서도 이 부분 논란이 너무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수학 용어에서 그 박경리 씨인가 그 뭐 요번엔 안 되실 것 같은데 비례대표했던 그 홍대 수학과 교사 뭐 수학 콘서트를 썼던 그분이 맨날 소수점, 최소값 이거 왜 이렇게 쓰느냐 뭐 해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하여튼 사이시옷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지금도 진행형이고 이렇게 저렇게 해도 논란과 이야기가 많습니다. 표기 문제에서도 그래요. 일단 뭐 나머지는 뭐 내과 뭐 수정 뭐 대가 뭐 이런 다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현행은 여러분 다 이거는 외우고 있죠. 요렇게 요 단어들을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여기에만 나와요. 그래서 곳간, 셋방, 숫자, 찻간, 뭐 퇴간, 횟수, 찻상, 찻잔, 찻장.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숫자는 절대로 안 틀리고요. 이제 간혹 이제 횟수 같은 거 좀 틀리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이것만 기억해 놓으면 한자의 사이시옷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외래어의 경우에도 당연히 사이시옷은 쓰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커피값 이런 거 너무 어색하죠. 네. 그래서 외래어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지 않지만 원칙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한자어와 외래어에 대해서도 정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에는 이제 탈락과 첨가 그리고 그 축약까지 배우면서 의문과정이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고했습니다.